살다 보면 참 기묘한 인연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살아오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불쑥 끼어든 지성우라는 남자와 그 뒤에 가려진 기괴한 운명의 굴레는 제가 믿어왔던 현실의 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그 허망하고도 섬뜩했던 제 삶의 한 조각을 꺼내보려 합니다. 시작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림을 전공했지만 생계를 위해 약국 보조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직업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일하던 약국 바로 옆 건물에 작은 빙수 가게가 하나 들어섰어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던 무렵이라 상가 사람들은 모두 반가워했죠. 저 역시 점심 식사 후 입가심할 곳이 생겨 반가운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사장이 바로 지성우였습니다. 그는 첫눈에 봐도 참 싹싹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님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그가 내놓은 빙수는 너무 맛있고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금세 그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포장을 자주 해갔고 약국 식구들에게 생색을 내며 간식으로 빙수를 사다 나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우 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성우 씨는 제가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수경 씨 오셨어요? 오늘은 왜 늦게 오시나 했어요. 저 기다리셨어요? 저는 항상 수경 씨 기다리죠. 이상하게 수경 씨가 가게에 앉아 계시면 텅 비어있던 테이블이 금방 차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정말요. 수경 씨가 복덩이인 것 같아요. 농담처럼 건넨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팔자인가 봐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저랑 같이 식당에 가면 손님이 하나 없다가도 갑자기 많아진대요. 제 대답에 성우 씨는 눈을 빛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정말 있대요. 와, 수경 씨한테 잘 보여야겠는데요? 공짜로라도 드릴 테니까 제발 자주 좀 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가벼운 인사에서 개인적인 연락으로 그리고 해질녘 가벼운 맥주 한 잔을 나누는 친구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촐한 술자리에서 성우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성우 씨는 사실 이 빙수 가게를 열기 전 2번의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완전히 말아먹었대요. 지금 이 가게도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차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라면서요. 에이, 아직 젊은데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하세요.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운이요? 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뭘 해도 안 되고 운도 안 맞고.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운명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너무 괴로워서 실은 이 가게 하기 전 아는 분 소개로 보살집을 찾아갔거든요. 보살집요? 네, 너무 답답해서요. 영춘보살이라는 보살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불을 멀리하고 물을 가까이 해라. 물이나 얼음을 팔아야 살 길이 열린다고요. 심지어 그 보살이 찝어준 동네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살 하는 말이 그 동네로 가면 성우 씨를 도울 귀인이 나타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우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 그 보살님이 말한 귀인이 바로 수경 씨 같아요. 네? 제가요? 제가 무슨요. 성우 씨 도운 것도 없는데. 아니요. 수경 씨 만나고 나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정말 그래요. 수경 씨가 그 귀인이 아닐까. 수경 씨는 제 인생에 나타난 행운같이 느껴지거든요. 갑작스러운 귀인 소리에 쑥스럽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저 그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았어요. 귀인이라 해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고 빙수가 맛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입맛 비슷한데 제가 먹어보면 사장님 빙수 정말 맛있거든요. 또 워낙 열심히 하시잖아요. 친절하고 아마 더 대박 나실 거예요. 나중에 대박 나서 성공하셔도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장난 섞인 제 말에 성우 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가 수경 씨를 어떻게 모른 채 하겠나요? 오히려 평생 곁에서 같이 있고 싶은데요. 네? 저 수경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가 좋은 친구일지언정 이성적인 호감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귀인이라 칭송하며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 저도 마음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귀인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건 꽤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성우 씨의 귀인 소리가 맞았는지 저희가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의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1호점은 늘 문전성시를 이뤘고 불과 1년 반 만에 2호점 분점을 낼 정도로 자본이 모였거든요. 성우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영춘보살을 찾아갔습니다. 분점을 내기 전에도 보살은 운에 올라탔으니 거침없이 나아가라며 부추겼어요.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성우 씨는 저를 행운의 부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경아, 나는 평생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왜 뭘 해도 안 될까 자책하며 살았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구멍난 곳들이 다 메워지는 기분이야. 나랑 결혼해서 내 좋아진 운 너도 나눠 가지면서 살자. 저 역시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생활 1년은 그야말로 꿈결 같았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 사업은 3호점 논의가 오갈 만큼 번창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영춘보살의 예언이 적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빙수의 달콤함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주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2호점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신호 대기 중이던 남편의 차를 뒷차가 강하게 들이받은 것이었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남편은 심각한 목 디스크와 근육 손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원 치료로 오가던 사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정말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갑자기 악화가 된 시점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 너무 황망하게 돌아가신 거였죠. 남편은 목에 깁스를 한 채 상주자리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교통사고에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갑자기 왜 이러지 싶던 차에 남편의 사업체 근처에 남편의 레시피를 교묘하게 따라한 저가형 빙수 가게들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공들여 내놓은 신메뉴는 인기도 없었고 3호점은 오픈하자마자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죠. 갑자기 불행들이 손을 잡고 마구 달려오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영춘보살을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막아 낀 것이 분명하다며 보살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너무 보살의 말에 좌지우지하고 의존하는 게 좀 그랬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영춘보살이 추천했던 3호점의 입지는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맹점 사업을 도울 새 직원을 뽑을 때도 직원 후보 사진을 여러 명 영춘보살에게 갖고 갔는데 그중 한 명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불성실한 태도로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남편과 일 관련해서 법적 다툼까지 갔습니다. 저는 사실 영춘보살 말이 전혀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여보, 그 보살 말이야. 가만 보면 제대로 맞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무점도 위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부적값이다 뭐다 그 보살한테 돈만 엄청 들이고 있잖아. 제 지적에 남편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살님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뛰어내렸을 놈이야. 나더러 물장사하라고 해서 이만치 키워준 분이야. 당신이 열심히 한 거지 무슨. 아 참, 모르는 소리 말라니까. 영춘보살님 말대로 해야 돼. 라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영춘보살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우리 엄마 친구분이 최근 신내림을 받아 아주 용하다더라. 거길 가보자고 했습니다. 경자이모라고 원래 은행원 하시던 분인데 신내림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영춘보살이 아니면 안 된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춘보살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남편을 가스라이팅하는 기분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영춘보살의 신당에 갔는데 처음엔 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와이프도 같이 왔냐며 실물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신도 크게 믿지 않고 또 영춘보살에게 썩 좋은 감정은 아니었기에 인사 정도만 하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보살이 묻는 말에도 건조하게 적당히 대답했고요. 그런데 제 모습에 보살의 심기가 건드려졌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방울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인연 눈빛 봐. 신령님이 노하셔서 앞이 보인다. 인연 때문에 지서방 울로가 다 막히게 생겼어. 당장 나가.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저더러 인연전연 하길래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급하게 저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는데 너무 황당했죠. 차에서 기다리는데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저 사람 뭔가 싶고요. 그렇게 남편이 점사를 보고 나왔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저 점쟁이 완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대꾸도 없이 생각에 잠긴 듯 운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살이 뭐라고 하더냐고 물어보니 그러는 겁니다. 실은 영춘보살님이 그러시는데 전에 처음 가게 할 때 나한테 귀인이 온다고 했잖아. 그게 나인 것 같다며. 근데 아까 그러시는데 실제로 보니 그 귀인이 당신이 아니래. 뭐? 좀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대. 그 보살 진짜 웃기네. 지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괜히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좋게 말하나 봐. 그런 사람이 무슨 점쟁이야? 자기야, 그런 거 믿지 마. 귀인이고 뭐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데 그런 걸 왜 믿어?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해서 안 된 게 더 많어. 내 보기엔 완전 허수야. 제가 직접 만나보니 완전 사이비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귀인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이 남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모양이었죠. 그 후부터 남편은 더 이상 저를 행운의 부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힐끔거리며 무언가 불길한 것을 보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죠.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람을 왜 자꾸 그렇게 봐? 그 영춘보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나 만나서 가게 번창하고 나보고 귀인이니 뭐니 했던 건 당신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살이 한마디 했다고 날 그렇게 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중요하지. 그 보살의 변덕스러운 말 한마디가 중요하냐고. 제가 참다 못해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함구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나약하고 간사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저일 뿐인데 자기 맘대로 귀인이라 했다가 이제는 귀인이 아니라 했다가
저도 그 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냉전 상태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설상가상으로 2호점에서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디저트를 먹은 손님 일행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었어요. 역학조사 결과 저희 가게의 위생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지만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는 위생 불량 가게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남편은 술을 자주 먹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거의 매일 영춘보살을 신당에서 살다시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미 영춘보살이 파놓은 늪에 발목까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저도 너무 갑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서로를 위해서도 이게 맞아. 너무나 당당한 이혼 요구에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 영춘보살이 나랑 헤어지래? 아니, 그럼 다른 여자가 생겼어?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무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되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저는 그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열어 통화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이 있었죠. 설마 했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는 역시나 그놈의 영춘보살이 껴있었습니다. 그 둘의 통화 내용은 흡사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신도의 대화 같더라고요. 성우 씨, 내가 말했지? 당신 아내가 붙어있는 한 당신 사업은 절대로 안 살아나. 그것뿐이야? 당신 실수에도 아주 안 좋아. 그 여자가 당신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다고. 내가 그날 봤을 때 얼마나 기운이 안 좋던지. 네, 보살님. 저도 이제 무서워요. 와이프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그때 소개해준 고은아 씨 있지? 그 사람이 진짜 성우 씨 배필이야. 이 여자 사주가 황금 사주라 성우 씨 옆에 있으면 재물이 화수분처럼 쏟아질 거야. 그뿐인가 성우 씨 건강운에도 아주 좋아. 지금 와이프는 상극이고 성우 씨를 갉아먹고 있다고. 남편은 보살의 말에 내내 거린과 동시에 그 고은아라는 여자와 이미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더라고요. 보살이 소개해준 상간녀라니 이 얼마나 기괴하고 황당한 일인가요. 녹음 파일 속에서 남편은 고은아에게 보살님이 우리 천생연분이라고 하셨다. 하루빨리 당신과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카톡을 뒤져 고은아의 프로필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저보다 나이도 꽤 많아 보였고 남편이 평소 말하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장기 진한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듯한 인상이었죠. 한눈에 봐도 영춘보살과 한패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녹음 파일들을 남편 앞에 틀어놓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신성한 영춘보살의 가르침이야? 점쟁이가 여자까지 붙여주면서 이혼하라고 시키는 게 말이 돼? 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정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어. 그런데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폰 뒤진 거야? 이러니까 보살님이 당신을 악연이라고 한 거야. 뭐라고? 은하 씨는 당신처럼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아. 나를 존중해주고 내 운을 빌어준다고. 당신이랑 살면서 억눌렸던 내 기운이 은하 씨 만나고 나서 살아나는 기분이야. 라는데 진짜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런 상등신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고요. 남편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 영춘보살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따졌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죗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냐고요. 하지만 보살은 코웃음 치더라고요. 지성우 씨는 대운이 들어왔는데 당신 같은 앙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내가 치워주는 것뿐이야. 사주가 그렇다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그 보살이 시킨 걸지도 몰랐죠.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은 집요하게 협의혼을 요구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주제에 당당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처음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고은아라는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저라고 남편에게 미련이 남았겠나요? 등신같이 보살말만 듣고 저러고 있는데 정말 정남이란 정남이는 다 떨어졌죠. 저런 어리석은 인간을 붙잡고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고 이 진흙탕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것이죠.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내 몫은 깔끔하게 정리해줘야겠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에 합의하면 도장 찍어. 그럼 끝내줄 테니까. 남편은 고은아와 빨리 결합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영춘보살이 재산 좀 떼어주고 빨리 끝내라고 한 건지 군말 없이 제 요구 조건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엄마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신내림을 받은 경자이모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의외의 말을 던졌습니다. 수경아, 잘 나왔다. 그놈 옆에 계속 있었으며 너까지 아주 안 좋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모? 네 전 남편 사주 보니까 이건 사람 사주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 사주야. 원래 시어머니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할 운명이라고. 네? 근데 옆에 있는 네 기운이 워낙 맑고 강해서 그놈 목숨을 연장해 준 거야. 너는 그놈한테 그냥 돈 벌게 해주는 귀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어. 그걸 네 전 남편만 몰랐던 거지. 경자이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본래 단명한 운을 타고났으며 사업은 또한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직 저라는 방패막이가 있었기에 지난 3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랑 이혼하면서 그 방패가 사라졌으니 남편의 앞날에는 오로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다는 서늘한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제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이모의 따뜻한 거짓말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제가 마주하게 된 진실은 경자이모의 예언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기괴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예전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래 대학 시절 전공했다가 생계를 위해 놓아두었던 그림 작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바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정한 성격의 남자를 만나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죠. 전 남편과 달리 건강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우연히 볼 일이 있어 과거 전 남편이 운영했던 1호점 빙수가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 가게 안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간판은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그의 오랜 친구였던 민석 씨였습니다. 전 남편의 절친이었기에 저도 잘 알았죠. 전 남편은 어디 가고 민석 씨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알아본 민석 씨가 깜짝 놀라더군요. 안녕하세요, 수경 씨. 네, 잘 지내셨죠? 여기 볼 일 있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민석 씨가 보여서. 아, 네. 근데 여기서 일하세요? 지성우는 어디 가고? 그 말에 민석 씨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그 소식 모르냐는 표정이었죠. 수경 씨 소식 못 들으셨어요? 하긴 빈소에 안 왔던 것 같긴 한데 성우 죽었습니다. 반년 전에. 순간 둔기에 얻어맞은 듯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전 남편이 죽었다니요. 비록 배신당해서 좋은 감정은 없지만 그와 별개로 죽었다는 소식은 너무 충격이었죠. 죽어요? 그 사람이? 왜요? 민석 씨는 한숨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우와 제가 이혼한 직후 지성우는 그 고은아와 재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춘보살의 장담대로라면 그는 진짜 귀인 고은아와 함께 승승장구했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작정하고 남편의 골수를 빨아먹는 흡혈귀였으니까요. 재혼하자마자 고은아는 갖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돈을 탕진하고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춘보살은 남편에게 기운을 다지는 시기니 의심하지 마라, 다 잘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더군요. 그리고 귀인이 들어왔으니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바람에 빚도 꿰졌고 사무점 리모델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리만 날리던 사무점은 결국 문을 닫았고 2호점까지도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은아는 남편의 돈을 야무지게 해먹고 잠수까지 타고요. 민석 씨의 말에 따르면 전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춘보살 찾아가 멱살잡이도 한 모양인데 오히려 영춘보살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홀로 남은 1호점에서 매일 밤 술로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남은 1호점까지 팔아야 했는데 친구인 민석 씨가 인수를 받기로 했대요. 그렇게 가게를 넘기고 교육을 하던 중이었는데 가게로 운전하고 가던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뒤에 오던 차가 없어 2차 사고는 없었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다더군요. 민석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저희 엄마 친구인 경자 이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놈 사주가 원래 이미 죽었어야 할 운명인데 네 기운이 생명을 연장해 준 거다. 너랑 헤어지면 그놈은 끝이야. 그때는 그저 위로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가만 돌이켜보니 남편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안 풀리기만 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제가 귀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붙잡으려 했겠죠. 하지만 인연을 감사히 여기는 대신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미신에 매달렸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은 시어머니 곁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토록 운명에 집착했던 전 남편이 이제 차가운 도자기 안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거기서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그저 편히 쉬어요. 영춘보살도 고은아도 귀인이라 믿었던 나도 다 있고. 저는 사실 지금도 사주나 팔자를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점괘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라는 사실이요. 그는 스스로를 부적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정의했고 결국 그 불안감 때문에 끝이 난 것 같아요. 참으로 기묘하고도 허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길가에서 무속인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면 영춘보살이 떠올라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 옆에서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는 연인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을 되찾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살아나가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